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좀 특별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시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특집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자, 주요 정당의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과 또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권 주자들을 만나 정치적 비전과 울산의 현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경선이든 본선이든 대선 후보와 지역 방송에서 지역 시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00년 16대부터 국회의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전남도지사를 지내셨는데 네. 울산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네.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저희 민주당이 영남권에 국회의원이 부족해서 예. 다른 지방 국회의원을 영남지방에 투입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울산에 투입된 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을 해야 했는데 울산의 현안을 그때 파악할 기회가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2013년에 제가 그 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어요. 예.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처음으로 국가정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 그 법에 따라서 제1호 국가정원이 저희 고향 순천만 정원이 되고 예. 제2호 국가정원이 태화강 정원이 됐습니다. 그 법을 그러니- 발의하신 분. 네네. 그 법이 그렇군요. 있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녹화 전에도 일정이 태화강 국가정원부터 찾으셨군요. 예. 어떠셨어요? 좀? 참 좋았습니다. 한국적 정원이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인공적으로 이렇게 가미했거나 억지로 꾸미거나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예.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의 그 정원, 정원이라는 이름이 맞는지 모르지만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심리 대숲길,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용치 않았습니다. 거기는 못 가셨군요. 네, 오늘. 입구까지만 갔습니다. 다음에는 꼭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허젓하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예. 아니, 동행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각장애인 시민하고 수어로 인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수어를 원래 하실 줄 아십니까? 조금이죠. 그러면 오늘 안녕하세요라는 안녕하십니까. 인사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민주당 경선 후보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일감구도였는데 조금 빠지면서 또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서 이감구도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들 시민들 오늘 만나시면서 좀 체감을 하시는지요? 네, 약간 느껴지지요. 예전 같으면 지나가도 이렇게 모른 척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지지율과 함께 시민들이 아른 체 해주시거나 또는 다가와서 사진 찍자고 하시거나 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 것으로 정치인들은 실감하죠. 오늘 울산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셨겠군요. 네. 그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가 돌입되고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이유에서 올라가셨는지요? 글쎄요, 이제 TV 토론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을 비교하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후보자를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싫어지기도 하겠죠. 그 덕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곧 그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분이었는데
당대표 맡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지지율이 낮아진 적이 예.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 집권당 대표는 그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시원시원함이 줄어들게 되죠. 오히려 답답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시원시원함이 줄었다. 요즘에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어떤 공방들, 야, 이건 너무 시원함을 넘어서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걱정, 예. 우려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엊그제는 뭐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금도 좀 지키자. 아, 예. 이제 뭐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이낙연 후보의 모습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요즘 좀 글쎄요, 저는 많이 자제하려고 합니다만 예.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제 공격을 많이 받게 되네요. 그래 대꾸를 안 할 수 없고 또 언론들은 끊임없이 대꾸를 요구하고요. 예. 그 침묵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이제 저마다의 승리 전략을 가지고 예. 경선에 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의 어떤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전략이랄 게 따로 있겠습니까? 그저 저의 진면목을 국민께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국민께 더 알기 쉽게 손에 잡히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권 이야기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야권 여론조사 1위는 지금 줄곧 윤석열 전 네. 총장인데 지금은 지지율이 좀 빠지는 네. 모습이죠. 또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준비가 덜 돼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준비가 덜 돼 있다. 네, 말씀할 때마다 뭔가 실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좀 안타깝죠. 예를 들면 주당 120시간 노동이라든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등등 또 아주 민감한 게 지역 문제인데 그게 툭툭 건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죠. 예. 그 홍준표 의원이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 이야기 인터뷰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낙연 후보가 될 것 같다. 예.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타당에서 상대 당에서 그런 평가가 좀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야권에선 누가 좀 되실 것 같은지 어떤 평가 하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대로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 하락이 얼마나 더 진척될까, 언제쯤에 변곡점이 생길까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8월 말 근저리가 돼야 뭔가 새로운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현 선거 판세와 이낙연 후보의 선거 전략 좀 짧게나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는 이낙연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공약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네.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은 우리들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건 틀림없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예. 내 일자리가 또는 나의 소득이 점점 불확실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하는데 이런 시기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 옳겠다. 그것이 국가 비전이고요. 예.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한쪽은 신복지, 한쪽은 중산층 경제. 이 두 가지를 저는 수레바퀴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분야에서 최저 기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기준. 예.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자.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목표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적정 기준. 예. 이것은 국가의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국민과 함께 목표로 삼고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책이 한 권 정도 됩니다. 예.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뭐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 다를까요? 기본소득은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하대요. 부자에게는 불필요한 돈,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 국가 전체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돈. 예. 그게 기본소득이다. 그러므로 안 된다. 아, 아니 이번에 여야가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8%에 네네. 25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합의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돈 세금 많이 난 게 죄냐? 왜 그걸 선별하느냐라고 하던데 어떤 그 생각 재난지원금은 예. 기본소득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예. 재난 시기에 어떻게 지원해 드릴 것이냐이지 재난이 끝나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기본소득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재난지원금이 바로 기본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예. 분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선별하게 된 배경은 그러면 어떤 그 것일까요? 선별이라기보다는요. 예. 아니 최상위 소득자를 위해서 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갖는 것도 아닌데 그분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뺏어서 이쪽으로 얹어준다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요? 예. 더구나 정부 여당 사이에 80% 합의를 했었는데 여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재협의를 한 끝에 80이냐 100이냐의 그 협의 끝에 88로 간 거니까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계속 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공약이라는 게 네. 지난 정부의 어떤 정책들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 네. 것일 테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과 좀 아쉬운 점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잘한 것은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이것입니다.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멎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현격하게 완화됐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갖추었다.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도로 만들었고요. 공수처 출범도 처음으로 했지요. 그런 것들은 큰 진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 부동산.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여기저기서 풀려서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큰 그 춤을 추듯이 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빚는 것을 그것 때문에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뼈아픈 대목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사에서 조금 간간히 잡음이 난 것. 예. 매번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예, 부동산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해법은 뭐 여야가 다르고 또 후보마다 또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좀 갈리는데 이낙연의 부동산 해법은 무엇일까요? 다양해지고 커지는 수요에 그때그때 부응하는 지속적 예측 가능한 공급의 확대. 좀 예. 어려운데요. 2월 4일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 그것이 우선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 위에 몇 가지를 더 얻는다면 청년 등 1인 가구들을 위한 전용주택 공급 이것이 더 늘어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집을 생애 최초 주택 처음으로 집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저는 50년 만기 모기지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도 괜찮은 것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일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주택부를 신설하자. 주택부를 신설하자. 집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고민이 아니게 될 때까지라도 주택부가 그걸 아주 붙잡고 일관되고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폐지하자가 나오는데 신설하자가 나오시네요. 예, 지금은 사람들, 국민들이 사는 주거의 문제를 더 크게 보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30대 당대표 선출, 네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부럽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전반적으로 정치계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참여 높아졌는데 청년들 위한 정책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많죠. 우선은 취직하기가 어렵다. 예. 일자리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취직해서 몇 년 동안 적금하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질 않는다. 나오지 않죠. 주거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서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반칙하는 것 같다. 공정하지 않다. 이른바 공정성의 붕괴. 그래서 이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는 재정립하는 이런 것이 시급하고 주거와 일자리의 안정적 제공 이것이 기요하다고 봤습니다. 아까 주거는 대충 말씀을 드렸고 일자리는 제가 그 중산층 경제 즉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 그 중산층 경제의 핵심 전략이 5대 성장 전략입니다. 1번이 기술 성장,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자. 2번이 그린 성장. 지금 울산이 하고 있는 탈탄소, 탄소에서 벗어나서 그린으로 바꿔가는 그것이 오히려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자. 사람 성장, 사람을 키워가면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자. 네 번째가 공정 성장, 다섯 번째가 포용 성장. 공정 다 짐작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 일자리가 특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기술 성장, 그린 성장인데 두 개 합치면 16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주거 문제, 그다음에는 이제 공정인데요. 규칙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포용주의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약자는 도와줘야 되고 출발선이 늦어 있는 사람은 같은 출발선까지 올라오게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되고 능력주의라 그러면 여러 여건이 같은 사람들 범위 내에서는 능력주의가 통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운동장 위에 서시게 한 다음에 능력 경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청년 정책 여쭤봤더니 되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산업도시 울산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울산도 뭐 산업마다 부족한데 청년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방도시 인구 유출 사태. 그러니까 광역도시인 울산도 이러한데 나머지 뭐 지방 소중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것이고 자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 갖고 계십니까? 바로 그게 이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또 주택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굉장히 그 요인이 큽니다. 통계를 보면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늘어나면 반드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정부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뼈아픈데요. 요컨대 지방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인재 할당제를 지금은 30%가 목표입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다른 지방의 학생들까지 해서 지방 쿼타를 50%까지 늘려보자. 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본사제. 지역 본사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길 경우에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자. IT 기업에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낙후된 곳에 가면 법인세를 감면할 각오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 등등입니다. 뭐 기업이 지방에 많아지면 굳이 또 수도권으로 갈 이유도 없어지니까. 그럼요.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율 얘기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보면 여성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눈에 띄게. 여성 정책들을 좀 많이 내고 계신 게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여성 정책들 내셨죠? 그동안에 여성 안심 정책이라 해서 5번까지 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들의 그 안전. 예를 들면 안심 콜이라든가 전화로 이렇게 경찰서에 바로 연결된다든가 위급 상황 때
또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는 게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는 범죄가 예방되는, 예컨대 이렇게 큰 도시 가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 엘리베이터, 예. 벽이 깜깜한데 벽이 투명하게 요즘 바뀌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범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이제 자궁 경부암, 유방암 어떻게 돕겠다. 여성들로서 굉장히 이 사회적인 편견과도 싸워야 하는 아주 어려운 병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은 원전과 아주 밀접한 네. 지역입니다. 네. 인접한 지역인데 뭐 야권의 후보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뭐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도 네. 하고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탈원전 정책. 우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예. 앞으로 60년에 걸쳐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자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리겠다라든가 다른 나라, 유럽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동남권에 원전이 너무 밀집해 있거든요. 밀집해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이 지진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예, 당장 모든 원전이 문 닫는 것처럼 하는 것은 호들갑이고. 예. 네. 호들갑이다. 알겠습니다. 외교 문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낙연 후보 뭐 정치권에서는 일본 통으로 되시는데 사실 총리 시절에 한일 관계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른 문제라서 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본 지도자들의 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과거의 여유를 모두 잃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과의 국력 차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여유롭게 한국을 봤거든요. 요즘은 좀처럼 그 여유가 없네요. 네, 그래서 웬만큼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게 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네,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어떤 결단을 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예. 중요한 문제를 빨리 풀고 그렇게 먼저 결단을 하면 대화할 용의는 충분히 먼저 결단을 하기보다는 예. 서로 간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필요하고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와의 한일 관계 개선책까지 핵심 공약들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울산의 현안들 살펴보고 해결책도 한번 들어보죠. 이낙연 후보가 생각하는 울산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울산은 탄소 시대에는 그 탄소를 많이 쓰는,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것인데 지금은 거기가 모두 친환경 업종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울산도 그린 수소라든가 유식 해상 풍력 같은 에너지로 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수소 경제로 가겠다 하는 것인데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 봅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을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북유럽에서 조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울산 앞바다가 가장 적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린 수소는 현재까지 우리가 수소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린 수소 생산은 미미합니다. 제주도에서 실험실에서 약간 나오는 그 정도인데 울산이 본격적으로 할 만하다. 그거 하면 다시 수소 시대의 한국 경제를 울산이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울산 현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저희가 그 뉴스 보도된 영상을 잠깐 편집을 해봤어요. 함께 보시죠. 국무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광구대 암흑화 보존을 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주도한 구역입니다. 하루가 급해요. 더 이상 침식 마모되지 않도록 이미
관련 지자체들이 합의한 대로 빨리 이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 반구대 암각화 마스크를 저때 예. 쓰고 오셨네요. 예. 예, 그때 좀 어떠셨어요? 지금 그 이후에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운문댐 물을 식수로 받기로 하면서 어느 네. 정도 이제 진전이 좀 됐는데요, 다행히도. 네. 앞으로 이게 좀 잘 이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최종적으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합의돼서 네. 발표됐죠. 제가 총리로 일하던 시기에 낙동강 상류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MOU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이번 통합 물관리 방안입니다. 요컨대 운문댐 물의 일부를 울산 시민들이 드시게 하고 그 대신에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서 예. 반구대 암각화를 드러내자. 그것이 옳은 방향이고요. 그렇게 예. 가야죠. 이 조건부 결정인데 사실 주민 반대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해야 할지. 설득해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큰 마음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필요한 것 있으면 울산 시당국이나 환경부와 대화를 하면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길 바랍니다. 자, 최근으로 넘어와서 올해도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지난 2일 울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과 대전처럼 울산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하겠고 그것을 위해서 예타 면제도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울산 시민들께 예, 지금 현재 울산은 입지 선정까지 마친 상태고 방금 강하게 아주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예타 면제가 반드시 이게 진행돼야 선행돼야 가능한 사업인데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과 부산은 이미 예타 면제가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울산이라고 더 하지 말란 부분 없지 않습니까? 네, 부산도 서부산 의료원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대전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 발전 강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네, 같은 네. 광역 연합 네. 이런 거 좀 많이 추진됐는데요. 그 비전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제1번이 메가시티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1번이다.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은 시도별 발전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큰 사업들을 추진해 왔거든요. 예. 중앙정부가 공모 사업을 해도 시도별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 시도 사이에 때로는 경쟁을 한다거나 또는 계획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분절화돼 가지고는 수도권과 경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과 겨룰 만한 또 다른 경제적인 활력을 어디선가 일으키려고 한다면 초광역적 권역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권역별 발전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메가시티죠. 특히 예. 이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는 인구 800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수도권과 견줄 만한 최대의 경제권이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죠. 네. 울산 현안 중에 좀 민감한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 산업들,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어떤 노동의 변화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나뉘는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사회적인 대화도 필요하고 합의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다. 그러면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자라고 한다면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일하던 노동자들은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냐. 반드시 함께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예. 그분들께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함께 상생하면서 가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회적 대화를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재교육이나 또는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예, 산업계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의 굵직한 현안들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 진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예. 이낙연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울산의 미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울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화 시대에는 대한민국 공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이라는 큰 짐을 울산이 떠안게 됐죠. 그러나 울산은 시민 여러분의 지혜로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바꾸는 등 이 공업도시 울산을 생태도시로 바꿔주셨습니다. 앞으로 탈탄소 시대, 탄소에서 벗어나는 시대의 새로운 산업, 이것도 울산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그런 시대로 가야 하지만 울산이 한 발짝 앞서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불평등의 확대, 또 불공정의 손상, 이런 것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풍요로워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심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시행착오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미 세계 8번째 나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5번째 나라 G5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지도자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요건에 근접하다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사진단 나오신 분들의 추천곡으로 엔딩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곡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BTS의 Love Myself입니다. BTS요. 네. 아, 예. 어떤 이유에서? 우선 그 메시지가 예. 이 시대에 딱 맞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어제의 나도 나고 내일의 나도 나고 자기를 긍정하자라는 메시지로 듣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우리 울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 어떨까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다시 시작된 고통 속에서 국민들은 언제나 희망을 꿈꿉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희망의 답을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 잘 만들어주시고 선거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 유권자들에게 선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창조한다는 건